캠페인은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을 후원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만 더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지 못하는 분들께 광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광고 1회당 베나TV의 수익은 1원입니다. 영상 하나당 광고 5개를 다 보시면 5원의 수익이 베나TV로 옵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근의 국제정치 161회 공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규 참여자들이 꽤 많은 날이어서. 자, 첫 번째로 백향민님, 서울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미주 교포라고 하셨는데요. LA에서 15년 전쯤에 한국어 신문에 칼럼을 쓰신 적이 있다. 전쟁이 인구 조절에 기여한다는 내용이었는데 5월 27일자 이춘근 박사님 전쟁론 강의 중에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옛날에 좀 그랬었죠. 지금 네. 지금 전쟁은 인구에 그 별로 기여를 하지 못하고 현대전은 네, 네. 그 인명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백향민님이 편지 보내주시고 또 본인이 쓰신 영어 교재도 한 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언제쯤 이제 미국 오시느냐, 그리고 세부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스티브 초이님, 카이정님, 또 그 쇼온 남 선생님 등 여러분들이 세부 일정 알려달라고 예. 말씀을 하셨고요. 혹시 강연 외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확정된 강연은 보스턴. 23일 네, 보스턴 서울대 미주 서울대학교 동창회가 네, 주최했는데 총동문회. 네. 강연이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저희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일일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다들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희가 미국 가서 그 지금 여기서 하는 것 같은 방송을 한 2, 3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9.11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기념을 많이 하는데 펜실베니아에 그 비행기 추락한데 거기 한번 가서 그 9.11 겸 뭐 국제정치 한번 하고 그리고 한국전쟁 기념비 앞에 가서 이제 또 한번 그 최소한도 2번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쇼운 선생님, 그 쇼운 남이라고 쓰셨는데요. 이분은 뉴저지 애틀랜틱 시티에 가면은 6.25 참전 기념비 및 동상들이 바닷가에 아주 웅장하게 건립이 되어 있다. 저희가 모르던 사항인데, 네. 여기도 한번 저희도 꼭 방문해서 그렇죠. 영상에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인데요. 헬무트 콜 전 독일 수상이 서거했습니다. 간략하게 좀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독일 통일이 정말 상상하지 않은 일이 사실은 독일 통일이 된 겁니다. 독일 통일이 되기 전에 콜 수상이 자기 살아있을 때 통일이 될는지 모르겠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통일을 하고서 벌써 한 20년 정도는 더 사신 것 같아요. 93년에 통일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독일 통일은 정말로 안 될 거라고 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독일 통일을 국제정책적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독일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통일을 하면은 얘가 곧 말썽쟁이가 될 거다라는 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을 중부 유럽의 제일 강한 나라인데 이것을 쪼개놈으로 해갖고 다시 말썽을 부리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국 통일이 훨씬 더 먼저 되고 우리는 통일이 되더라도 이 동네 국제정치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할 거가 아니라고 이제 다 다른 나라가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일이 먼저 통일했다는 사실이 참 그 역사에 놀라운 일인데 그거를 저 사람들이 그 통일하는 과정을 보면은 역시 그 잘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미국을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제발 나 좀 통일시켜 달라고. 그리고 내가 통일한다면은 너의 말을 정말로 잘 들을 거라고. 그 통일한 다음에 독일의 미군이 4만 명 이상이 주둔을 하죠. 그때 그 통일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가 말한 그거가 나중에 이제 증명이 됐는데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 영국 수상이 그때 그 대처 수상 아닙니까? 아주 그 미국하고 엄청나게 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한테 설득합니다. 절대로 독일 통일시키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너네 지금 뭘 몰라서 그런다고. 그런데 미국이 말을 안 들으니까 통일시킬 거로 가니까 고바초프를 만나가지고 이거 미국이 뭘 모르고 저걸 통일시키려고 그러는데 군사력이라도 사용을 해가지고 또 통일을 막아야 된다. 직접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막아야 된다라는 말을 그 고바초프한테 하니까 고바초프가 그때 한 말이 내가 힘이 있습니까? 였습니다. 내가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프랑스의 프랑스 사람들도 미테랑도 반대했고 그 프랑스 사람 중에서 그 자크 아탈리라는 그 이론가죠. 이제 그 책도 많이 쓰고 그 사람은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독일이 통일되면은 화성 가서 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그 독일 통일을 다 두려워했는데 이제 독일이 통일한 것은 독일이 그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정확히 알고 미국한테 독일 통일에 그것을 이제 독일 현지에서 본 우리나라 그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자기 보고 독일 통일을 한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1. 독일 사람들의 단결력. 2. 독일 사람들의 경제력. 3. 미국의 지원. 그 중에서 3이 제일 중요하다. 미국이 지원이 없었다면 독일은 결코 통일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똑같이 적용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심지어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원이 없으면 결코 한반도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게 이제 네. 바로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서 미국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 설득을 안 나갑니다. 독일이 지난 100년 동안 독일 때문에 세계대전이 2번이나 났다는 사실을 그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나 절절하게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제일 친하다는 대추 수상마저도 고바초프한테 달려가서 무력을 사용하라고 아예 부탁을 했습니다. 그걸 해서 막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분이 혹시 박광작 교수님? 아니 박광작 교수가 아니라 네. 내가 갑자기 이름이 박성조 교수. 박성주 교수님. 자유대학. 베를린 자유대학. 박성주 교수님의 그 한반도 통일에 관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직접 그 읽고 인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말을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 강의 파일에 지금 그분 그 얘기한 거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독일이 어떻게 통일됐냐를 아주 요약을 정확히 한 것이죠. 근데 그거를 헬무트 콜 이하 독일 사람들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헬무트 콜 수상은 통일이 임박하니까 아침에 그냥 무작정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뭐 국빈 방문이냐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야말로 하여간 수십 번 미국을 들락날락했습니다. 대통령 아니라 모든 관리들 만나서 독일 설득하고. 통일하는데 독일의 수상이 그냥 뭐 미국 워싱턴을 자기 집 떠나듯이 들락날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은 해준 것이죠. 동독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도 터무니없는 주둔료 요구했는데 돈 다 줬습니다. 다 돈다 나가라고. 줬네. 러시아군이 철군하는데도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철군할 비용이 없다고 그걸 독일이 다 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독일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로는 10월 3일 개천절날 독일에 통일을 했죠. 네. 근데 하여간 뭐 부러운 일입니다. 근데 내가 이건 뭐 에피소드인데 독일이 통일된 것이 93년인데 94년에 일본 그 방위청에서 열린 그 국제 세미나에 그러니까 외국 그 뭐 통일 관련 뭐 국제정치 세미나인데 저하고 그리고 독일 사람 한 사람하고 미국 사람 몇 사람하고 일본하고 4개국 이제 그 학자들이 와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바로 그 내 옆에 그 독일에서 온 학자가 쭉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이 무지하게 부럽더라고. 지금 이름도 다 까먹었는데 그래서 독일 그 통일이 되니까 너무 좋지 않냐고. 그랬더니 내가 부러워서 그 통일을 하고 나서 그 감동스러운 일이 뭐 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감동스러운 일이 아니라 자기가 그 놀라운 일을 한다 얘기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연구소에 아주 그 큰 연구소의 박사예요. 나는 그때 세종연구소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세종연구소에 해당되는 그런 박사인데 자기 옆방에 있던 사람이 통일된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랑 아주 친한 소독의 정치학 박사인데 그리고 통일을 위한 그 사람이 동독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자기가 제일
그때 황당했던 얘기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수상 비서도 간첩이었는데요. 뭐. 네. 그리고 뭐 동독이 소독을 근데 그거를 이제 결국 이겨내고 통일을 한 것이죠. 네. 아마 북한도 그럴 거예요. 북한도. 법적으로는 동독에서 총선거를 해서 민주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그렇죠. 그 동독 민주정부가 서독과 서독에 말하자면 귀부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결의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온 통일이 것이죠. 됐습니다. 이제 동독으로. 네. 그런데 그 동독하고 소독을 보면은 깃발이 이제 그 통일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환상을 갖는데 동독 깃발하고 소독 깃발이 비슷했어요. 동독 깃발은 뭐 무슨 가운데 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문장이 하나 더 있었어요. 문장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둘이 합치면 그 중간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독일 그러니까 동독 더하기 소독은 통일 독일인데 이퀄 소독입니다. 국가도 소독 국가, 깃발도 국기도. 소독 깃발, 뭐 다 소독이고 수도 하나만 베를린으로 갔는데 그거는 소독 헌법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분열돼 있는 동안은 보훈을 수도로 하지만 통일이 되면은 베를린으로 간다. 그래서 수도 하나만 동독의 수도가 된 것인데 그거는 소독 헌법에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합쳐지는 것은 하나한테 다른 나라가 들어오는 것이지 둘이 중간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잘못 생각하고서 태극기 더하기 북한 인공기는 한반도기라고 착각하는데 우리나라가 통일됐을 때 깃발은 태극기 아니면 북한 깃발입니다. 통일된 이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그 중간이 아니에요. 정치는 비벼지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은. 더군다나 국가 주권이 비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독일 경우도 그렇고 예멘 경우도 그렇고 베트남 경우도 그렇고 이 세상 어느 그 통일도 그 주권국가 두 개가 지금 북한도 주권국이죠. 유엔에 했다. 그것이 합쳐졌을 때 그 하나로 되는 것이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다 대표하는 겁니다. 깃발이고 심지어는 애국가까지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대단히 낭만적이기 때문에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국제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 거겠죠. 둘이 합쳐지면은 뭐 아주 그 법학 교수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 어린애들 읽는 책에 통일이 되면은 나라 이름도 바뀌고 서울도 바뀌고 국가도 바뀌고 그렇잖아요. 이기는 나라 거로 다 이게 하나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기면 수도는 평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충격적인 질문을 가까다 강의하는데 통일된 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통일된 이 나라의 이름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통일된 이 나라의 이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 저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지네 나름대로. 핵포탄 쏴가면서 미국한테 죽을 위협까지 당해가면서 그 노력은 저 북쪽 사람들은 통일된 이 나라의 이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아주 뭐 가슴에 사무친 것이죠. 네, 독일 통일 이후에 국민 축제를 할 때 한 동독 출신 노파 할머니가 네. 헬무트 콜 수상한테 다가가서 뭐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경호 이런 거 다 뚫고 가서 우리 모두는 당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라고 인사를 그렇죠. 하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파를 탔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동독하고 소독은 동독 사람들이 소독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잘 산다는 것도 알고 있고 뭐 담으로 뭐 엄청 많이 그 담을 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는 뭐 우리도 이제 북한이 뭐 알 만큼 이제 알게 됐겠죠. 한국에 대해서 이제 아는데 그 북한 사람 그 동독 사람들이 자기네를 구해줬다는 그런 의미에서 헬무트 콜한테 이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네. 반대 세력의 방해 공작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헬무트 콜 수상은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예. 두 번째 주제입니다. 멀쩡하던 미국 대학생이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1년 7개월 만에 식물인간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오토 완비오라는 대학생. 그리고 말이에요. 그 오토 완비오라는 친구가 맨 처음에 저는 벌써 작년 봄인가 그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자기 살려주세요. 자기가 평생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는 거를 전 미국 사람인데 하도 겁에 질려서 그런지 영어가 그냥 어눌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 죽을 죄를 졌다. 나를 살려달라. Save my life. 그러면서 뭐 울먹거리면서 얘기했는데 그 친구를 이제 북한 그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끌고 들어올 때 발을 똑바로 걸어오진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끌려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 두 다리 끌려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막 그 뭐 술에 만취돼가지고 못 걷는 사람처럼 하고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울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15년 그 노동 교화형 네. 그래서 15년 동안 중노동하는 걸로 받고 그러고서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북한 간지 17개월 만에 지금 온 것이죠. 네, 1년 7개월, 19개월 만에. 19개월 네. 만에. 근데 그 친구가 잘못한 거는 좀 간단합니다. 그 뭐 22살이니까 겨우 대학교 3, 4학년 나이인데 자기 친구가 북한의 그 플래카드 포스터 선전하는 거 그거를 갖고 오면은 뭐 돈을 좀 주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뭐 그런 거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뜯어가지고 이따가 걸렸는데 그게 이제 보통 정상적인 나라라면은 뭐 그냥 경범죄죠. 경범죄. 그리고 뭐 벌금 정도 물면 되는데 우리 공공시설을 파괴했다는 뭐 그런 거로. 근데 이제 뭐 북한에서는 체제 전복 그래갖고 15년을 했는데 정치범으로 그렇죠. 취급했습니다. 정치범으로. 근데 이제 북한은 뭐 말은 정치범이지만은 얘를 이제 그 미국과의 딜을 하는데 사용되는 이렇게 인질이 있으면은 못 쓰잖아요, 그죠? 만약 폭격을 하더라도 자기 인질을 갖다는 못하니까 옛날에 그저 이라크가 하던 방식이죠. 전 세계에서 평화 한다는 사람들 전부 와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손 붙잡고 줄로 서 있었습니다. 인간 사슬. 네. 이거 미국이 폭격을 하기가 정말 난감한 것이죠. 근데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고 했다가 북한이 에러 범한 겁니다. 에러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한 몸으로 나는 우리는 인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 어린 놈이 와서 잘못했지만은 국가의 중범죄를 저질렀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자비스럽게 용서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려고 잡아둔 건데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그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은 작년에 그 15년 그 이제 선고를 받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코마 상태가 그러니까 완전히 식물인간이 된 것이죠. 근데 그러다 죽으면은 이게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보낸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네. 보냈는데 지금 심지어는 그걸 보내놓고 북한도 뭘 생각을 똑바로 하는지 그걸 보냈으니까 이제 대화를 트자 하는 식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바마가 계속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라고 해가지고 오바마 때는 이 잡혀간 이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전략적 인내. 네. 그런데 트럼프는 당선된 데면 이렇게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그 1월 달에 취임했으니까 5개월 정도 됐는데 그 틸러선한테 직접 명령해서 이 친구 찾아오라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저쪽 뭐 유럽에서 만나고 그런 겁니다. 근데 또 그 만난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북한이 뭐 우리 모르게 협정한다라고 이건 막아야 된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그 반칙하면서 협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내놔. 이건 내놔. 하는 그걸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요번에 왔는데 그 22살짜리 머리가 긴 친구가 가가지고 머리 다 빡빡 깎고 딱 빡빡 깎고 이제 뭐 빠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에다가 그 호스 끼고 그리고 누워서 왔고 그리고 미국 와서 병원에서 이제 체크해 보니까 뇌 브레인 티슈가 다 막 파괴되고 이제 걔 못 일어납니다. 일단 공식 발표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오토 완비어가 식중독에 걸려서 쓰러졌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렇지. 비공식적으로는 오토 완비어가 북한 당국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구타를 당했다. 주기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라고 제보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 의료진이 오토 완비어를 정밀 진단한 결과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은 식중독이 아니다. 식중독과는 적어도 관계가 없다. 다만 구타의 징후, 결정적인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언어 능력과 보행 능력 등을 회복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전무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했고요. 오토 완비어의 아버지인 그 프레드 완비어는 연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입었던 옷도 입고 나와서 하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중산층이 매우 그 적대적으로 북한을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서양 나라들이
코즈 밸리 전쟁을 하는 원인이 우리랑 좀 달라요. 그 영국이 아편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전쟁 원인이 말로 한 것은 중국 사람이 영국 깃발을 유니언 잭이라고 합니다. 유니언 잭을 모욕했다가 전쟁 원인입니다. 이거 아주 기분 나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미국의 더군다나 백인이고 뭐 물론 이제 백인이 미국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미국 사람들이 지금 중산층 나오고 백인이고 그리고 순수 관광객입니다. 이 그렇죠. 친구는. 관광객인데 그것도 아버지한테 북한을 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 위험하지 않냐. 근데 그 여행사에서 괜찮다. 이런 걸 다 허락을 받고 국가가 공인해서 이제 간 건데 가가지고 이렇게 뭐 거의 뭐 시체가 돼서 돌아온 곳이죠. 그리고 그 한 일이 그렇게 엉망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옛날에 그 싱가포르에서 아이가 뭐 껌을 길거리에 뱉었나 그래가지고 그 최측형을 받은 애가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 그때. 껌 뱉고 저 벤달리즘 남의 차 이렇게 못으로 긁고 그래서 그 미국, 16살짜리. 그래서 미국 꼬마가 그래서 그 곤장 맞았어요, 곤장. 근데 그때 미국이 곤장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뭐 자기 법에 의해서 이제 곤장 맞았지만은 그건 뭐 죽거나 그런 건 전혀 관계 없으니까 그때도 이제 미국이 분노했는데 이번 건은 그 적성국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미국한테 아주 골치 아픈 그 이제 미국까지 곧 미사일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서 미국의 그 뭐 아이죠, 22살이니까 그런 그 친구고 이 친구가 학교를 꽤 좋은 데 다니고 있습니다. 그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라고 하는데 그 주립대학 중에서 버지니아 주립대학은 뭐 한 3대 안에 들어갑니다.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하고 버클리 그리고 미시간하고 버지니아를 항상 아주 최고의 주립대학으로 치거든요. 그 뭐 공부도 꼭 잘하는 친구고 이런 친구가 가서 관광 갔다가 그렇게 큰 중죄도 아닌데 이제 죽어서 왔다. 이거 미국 중산층을 뭐 미국이 아니라 미국 사회를 엉망으로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 좌우가 없습니다. 좌우가. 그리고 대통령이 트럼프가 직접 그 아버지한테 전화도 걸어주고 아버지는 나와서 우리 아들은 파이터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죽지 않고 버틴 것조차도 파이터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인간을 그 사람처럼 그 뭐 몽키죠 거의. 너 이 말 하라고 그러면 나가서 그 말 하고 그렇게 다뤄가지고 한 인간을 이렇게 철저하게 파탄시켜서 보냈는데 지금 그것이 그 개인과 개인의 관계, 퍼슨 투 퍼슨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관계로 이제 곧 비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우리 뭐 인터넷 들어가고 이렇게 보잖아요 뉴스가 그 원뷰 찍으면은 방송마다 다 나와요. 폭스뉴스 나오고 뭐 MBC 나오고 CBS 나오고 전부 그거를 뭐 이렇게 그 갑자기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게 국제 정치에서 이제 전쟁이라든가 큰 사건이 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항상 그 이 장적 더미가 있어야 돼요. 인화 물질이 쌓여 있지 않으면 성냥불 던져도 불은 안 납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인화 물질은 완전히 쌓여 있는 건데 이제 성냥불 하나가 날아가면 터지게 돼 있는데 이게 성냥불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1차 대전 터지는 것이 민족주의 청년 하나에 그렇죠. 총성 한 발이 거기 뭐 전부 다 그냥 그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뭐 아주 그 국가들마다 그냥 전쟁의 그 이 언더라인 코즈라고 그래요. 영어로. 밑에 깔려 있는 그 전쟁 원인이 가득 있는데 누가 여기다 불만 붙이면 되는데 그 사라예보의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한테 그냥 총 쐈는데 그 맞고 죽은 것이 황태자 부부를 암살했죠. 황태자 부부가 죽었는데 그게 전쟁으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한 단계마다 그러다 그냥 1차 대전이 터져가지고 뭐 유럽의 그 젊은이 한 세대가 다 없어졌습니다. 아주 잔인한 전쟁이 났는데 그래서 우리 1차 대전 공부할 때 전쟁이라는 게 도무지 의도하지 않은데도 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장작 계피가 있는 곳에 생각지도 않은 불이에요, 이거는. 그것도 뭐 불 지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다가 얼떨결에 던졌는데 불이 터진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이거 지금 에러범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토 완비오는 영파이오니어 투어즈라는 중국 시안에 본사를 둔 여행사를 이용했는데요. 네. 이 회사는 북한 여행 상품 전문 취급 회사로
매년 20만에서 30만 정도의 중국 관광객을 그렇구나. 이제 북한으로 송출하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연간 5천 명 정도. 미국인이 연간 1,000명 정도 방문을 한답니다. 문제는 자기 사이트에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선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가는 사람들은 궁금하거든요. 거기는 뭐 아무나 가지 못하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 호기심 같은 거로 갈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 맨 처음에 잡혔을 때 거기는 왜 가서 저렇게 잡히고 난리야 그랬는데, 그 뭐 호기심이 있는 것이죠. 매일 갈 수 있는 나라는 뭐 가봤자 재미없고, 그래서 뭐 얼마 전에는 6.25 참전 노병이 자기 전투했던 데를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북한에 갔다가 네, 정치범으로 잠깐 억류된 적도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클린턴이 들어가서 또 꺼내온 그 이제 미국 기자가 둘이 있습니다. 그 여자 기자인데 뭐 중국계죠 그 사람들이 네. 둘이. 그런데 그 사람들도 취재하고 싶은 호기심에 북한 국경을 한두 발 넘어간 거예요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북한은 기대하고 있다가 일단 밟았으니까 그걸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참 뭐 그 둘은 그 클린턴이 대통령 이제 끝난 다음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가서 같이 데리고 왔죠. 비행기 같이 타고 왔습니다. 그때 하여간 뭐 북한하고 미국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국제사회에 조금 좀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래도 쓸만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미국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건수를 자꾸 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결국은 북한과 미국의 기준이 다르다는 게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자기네들이 인도주의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미국 측 반응은 이게 무슨 인도주의냐.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됐으니까 대화하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미국이 지금 멀쩡한 놈을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대화를 하자고 그러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거는 감정이죠. 감정입니다. 자기 국민이 가가지고 그것도 젊은 사람이, 그리고 이제 지금 모습이 아주 나쁜 거가 그 뭐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일어나지 말도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못하는, 차라리 죽은 것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서 왔는데 이게 지금 이거 이 큰 사건도 참아질 수가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사건도 참아지는 참아지는 경우가 있고 사소한 사건도 비화하는 그렇죠. 경우가 있는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건 작은 사건인데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매우 봅니다.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큰 사건인데 비화 안 된 거가 예를 들자면은 1976년에 그 8.18 도끼만행. 도끼만행 사건. 네. 도끼만행 사건이 있었는데 미군 대위 2명이 미군 장교 두 명이 도끼에 맞아 죽었는데 도끼 얼굴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고서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때 정말 이제 긴장 상태가 됐는데 미국이 그때 왜 참았냐? 북한이 무서워서 참은 게 아니라 그때는 뒤에 소련이 있던 시대입니다. 북한은 소련이에요. 냉전이 한창 심할 때는 지구의 어떤 전선도 뒤에는 반드시 소련이 있고 이쪽 전선 뒤에는 반드시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이라는 그러니까 미국 소련은 슈퍼파워죠. 정말 세계를 상대로 해서 싸울 나라인데 그 나라들이 직접 싸우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간접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 간접으로 싸운 전선이 베트남, 한국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전쟁을 끝까지 못 갑니다. 왜? 북한이 무서워서 끝까지 못 간 게 아니라 끝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뒤에 소련이 나올 거거든요. 월남도 끝까지 가면은 소련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 전쟁을 중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냉전 시대의 모든 전쟁은 리미티드 워입니다. 제한된 전쟁. 뭐 목표도 제한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제한되어 있는데 바로 도끼만행 사건은 냉전이 한참 극도에 올랐을 때 사건이기 때문에 큰 사건이지만은 더 이상 크는 데는 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혼자 패권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생각하기에 이거 우리 국민이 가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알면은, 그리고 이거는 합리적인 거가 아니라 감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감정이 많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와서 이게 아주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인내를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파이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서 온 겁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미국 사람들을 얼마나 가슴을, 그렇지 않아도 노스코리아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픈 나라로 치고 있는데, 그래서 여론이, 뭐 우리나라 신문에는
미국이 들끓는다라는 말까지 표현이 되더라고요. 네. 미국이 들끓고 그러면은 민주국가에서 여론의 지원을 받으면은 뭐 지금 처벌하라고 워싱턴 포스트나 했었죠. 벌을 줘야 된다고. 그 아버지 프레드 완비어가 입고 나왔던 옷이 바로 오토 완비어가 입고 있었던 옷입니다. 미국이 북한 경제 제재를 앞으로 훨씬 세게 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이제 계속 미국이 경제 제재를 오랫동안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경제 제재가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이렇게 그 회사도 다 찾아야 되고 뭐 한 걸 다 잡아야 되고 그러는데 틸러슨 장관이 6월 15일 날 그러니까 지금 뭐 며칠 안 됐죠. 6월 15일 날 이제 앞으로 경제 제재를 대폭 상승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얘기로 5월 달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한 수준이 전체 경제 제재를 100으로 쳤을 때 20 내지 25 정도 4분의 1, 5분의 1 정도 제재를 했다. 그러니까 제재할 부분이 4분의 3 또는 5분의 4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대폭 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미국이 제재를 하는데 북한이 왜 저렇게 아직 뻗잡고 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제재는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갖고 대폭 제재를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자기가 그 틸러슨 장관이 자기가 뭐 미국 외무장관이니까 세계 모든 나라에 그 얼마나 많이 여행을 하고 장관들 뭐 그 원수들을 만나겠습니까? 자기는 자기가 임명이 된 다음에 모든 세계 원수, 모든 국가의 원수나 또는 그 장관들을 만났을 때 반드시 북한에 대해서 제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아예 말까지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북한하고 500만 불 거래를 했으면은 200만 불 정도로 내려달라. 그러니까 한 뭐 60%쯤은 줄여라 하는 식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한테 그 얘기를 다 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드디어 금년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10번이나 했는데 그거를 대폭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그 마지막 수순으로 그렇죠. 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고 올라가자 하는 막다른 계획이다. 골목으로 이제는 네. 북한을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이 이번에 미스테이크 에러를 범한 거가 그 원비어가 이제 거기 조그만 그 매개 변수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이거를 한 단계 격상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전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제일 최고죠. 북한이 그냥 쓰러지는 것이 세계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겁니다. 우리도 물론이고. 근데 이제 그것이 최선의 방책인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 경제 제재를 통해서 무너진 나라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제정치 방송에서 이게 이코노믹 सँ션은 국제정치에서 별로 효용이 있는 그 수단은 아니다 했는데 지금 미국의 경우 북한이란 그 체제가 워낙 고립돼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한테는 의존이 많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기대가 100% 확신하지 않는다는 거는 미국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중국 좀 해줘. 근데 지금 하는 거는 그 경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저절로 쓰러뜨릴 수 있다. 그게 이제 옵션 1입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중국이 뒤에서 도와주니까 안 되겠죠. 네가 해. 도와주지 마라 하는 게 이제 옵션 2입니다. 중국이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옵션은 내가 가서 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이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났더군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이 30억 불인데요. 참고로 이제 대한민국은 5,100억 불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0억 불 가운데 4억 불이 중국에 수출하는 석탄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는 이미 8억 불 정도가 수출됐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경제 제재할 것을 예측해서 중국이 1년치를 미리 당겨서 사준 거다. 이거는 경제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얼마 안 됐어요. 예, 물론 미국 CNN이라는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싫어하는 방송입니다. 뭐 방송들은 다 싫어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싫어하는 방송이 CNN인데 CNN의 이 아만푸르라는 정말 아만푸르라고 있나요? 이 여자 앵커인데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윌리엄 페리는 이제 국방장관 출신인데
그 클린턴 대통령 때 국방장관이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저 트럼프 저 사람이 그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한테 저렇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게 될 일이냐? 그랬더니만은 안 될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안 되고 중국이 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윌리엄 페리가 텔레비에 나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중국의 이제 그 조세공이라는 그 박사죠.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제재를 하더라도 북한을 죽이면 안 된다. 북한이 죽도록 놔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중국이 제재를 끝까지 할 수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중국은 북한을 언제든지 뭐 정말 트럼프 말대로 이코노믹 라이프라인을 쥐고 있으니까 숨통을 끊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능력이 있는 거하고 그 의지까지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자기는 중국은 그 의지는 없죠. 6.25 때 모택동 얘기가 순망치한 입술이 떨어지면 이가 시려서 살 수 없다. 지금 그거는 이제 더 중요해져. 지금 한국이 통일하면은 훨씬 큰 나라가 될 텐데 6.25 때보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머뭇머뭇하는데 그거를 네. 이 이코노미스트는 내 요새 이 이코노미스트는 조금 좀 흥미를 잃었어요. 내가 아주 좋아하던 잡지인데 얘가 그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 선거하기 일주일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하면 이게 간곡히 원한다는 뜻입니다. 간곡히 원한다는 뜻인데 요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가 힐러리 얼굴을 그려가지고 미국의 마지막 희망 해가지고 이 잡지가 냈었어요. 여기 타이틀에. 그리고 이제 아주 트럼프한테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판적인데 적대적이죠. 네. 비판적이 아니라 적대적입니다. 거의. 이제 이 잡지는 그 글로벌리제이션이고 트럼프는 이제 고립주의니까. 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이념을 떠나서. 근데 이 잡지에 뭐 여기서 이제 요 한 페이지쯤 되면 무지하게 긴 기사입니다. 이 잡지는. 근데 그 기사가 재밌어요. Clear and present danger. 그러니까 북한을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해놓고 네. 그 밑에 우리 장 목사님 발음 좋으니까 네. 읽어보시죠. America's message to China. 미국이 중국에게 보내는 메시지. 네. Either you stop North Korea building nuclear missiles or we will. 당신들이 미국의 핵 개발을 저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겠다. 당신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라. either or.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이 맨 마지막 결론이 중국이 아직까지 너무 오랫동안 북한의 도발을 눈감아주고 있었다. 그 눈감아준 대가가 바로 stability on its borders. 중국 국경의 안정성. 그러니까 중국 국경의 안정성과 바꿨습니다. 이제 time to choose. 이제 하나를 택할 때가 되었다. 이제 한꺼번에 안고 설 수는 없다. 그 두 개가 다 안 된다는.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이런 얘기네요. 뭐 2017년 6월 10일, 16일이니까 바로 지난주 건데 이제 시간이 서서히 흐르면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북한을 뭐 하는 거가 이제 김이 빠진 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러다가 흐지부지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국 국제 정치에는 그런 거 없어요. 결국은 해결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갑자기 6월 되면서부터 그 미국에서도 틸러슨 장관이라든가 군사력 쓴다. 그거 누가 언제 안 쓴다고 그랬니? 다만 군사력을 쓰게 되면 6.25 이후에 가장 처절한 전쟁이 될 것이다. 미국 역사에서도. 그래서 외교로 해결하는 것을 일단 우리는 선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군사력을 쓴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모함도 지금 이제 동해바다에 있다가 지금 미국 항공모함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려주는 그저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고 그런데 동해바다에서 일단은 그 7함대 구역으로 나갔다. 7함대 구역이 있다라고 나와요. 동해바다에 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칼비슨이 일단은 1월 5일 날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됩니다.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는 데까지 맥시멈 7개월 잤거든요. 그러니까 1월 5일 날 나왔으면은 이제 7개월 하면 8월 5일인가 그렇죠? 예. 그때까지는 샌디에고 모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애들도 그 병사들도 이제 땅을 육지에, 밟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배도 좀 이제 정비도 하고 그래서 가는데
그거 가는 대신에 한 대가 또 와요. 니미츠라는 놈이 또 옵니다. 지금 로널드 레이건은 원래 이 동네니까 얘는 안 가고 여기 있는 거고, 쟤는 이제 쉬러 갈 때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긴장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동해바다에 그 현황해가지고 동영상이 나온 거 있는데 항공모함 2대에 군함 한 10몇 대가 따라가는 거 보니까 뭐 그것도 참 거꾸로 우리가 북한이라면은 참 숨찰 거예요. 네, 모골이 소원한 장면이죠. 그 뭐 항공모함 2대에 그 군함들이 가는데 중국은 자신들은 북한을 무너뜨릴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은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원유만 끊으면 북한 바로 무너진다. 그렇죠.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원유 얘기가 이번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석탄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원유 사실 작년인가에 한겨레 신문에 나왔어요. 원유를 중국이 끊었어요. 끊기는. 그런데 휘발유를 줘요. 뭐야 그러면? 밥 주지 말라고 그랬더니만은 빵을 줘. 그건 안 되죠.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북한이 기름이 없으면 전쟁을 못하죠. 탱크 뭐 이런 거 다 자동차 다 기름으로 가는 건데 그런 거를 끊으면은 북한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랬어요. 중국은 북한의 이코노믹 라이프라인을 쥐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생명줄. 그래서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나마는 중국이 결심하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아예 트위터로 써서 그 뭐 한 달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국은 할 수 있는 거가 있고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북한 문제에 중국을 엮은 것이 그때 이제 3월 며칠 날 그 트윗인데 뭐라고 썼냐면은 그동안 북한은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게 이제 북한하고 중국 문제를 미국이 엮는 첫 번째 그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그런 말도 있죠.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은 내가 왜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부르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협조 안 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그렇죠.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거시 전략으로 보면은 지금 북한 문제 해결하는 것을 중국을 끌고 들어갔잖아요. 원래 미국의 첫 번째는 중국의 그 경제 문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반칙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이 바로 그 문제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 백인 노동자들이 직업을 다 잃었는데 그 직업은 중국이 공장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 세계화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것이 뺏어간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싼 물건을 쓰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트럼프는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중국이 공장 6만 개 뺏어가고 직업 320만 개 뺏어갔다. 그걸 찾아와야 돼갖고 이제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한번 뭐 경쟁을 뭐 전쟁까지는 아니라도 경제적인 그 한바탕 벌려야 되는데 북한 문제가 터져서 중국을 엮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그런데 중국이 못해주면은 중국하고 세게 싸울 수 있는 근거를 거기서 확립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벌 받아야 되겠다. 그냥 경제 전쟁하기에는 좀 미안한 측면도 있었는데 뭐 거기까지 다 그래서 그 미국은 그 근거를 쌓아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중국이 못할 줄 아마 알 겁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페리 같은 사람 나와서 중국한테 의존하면 안 된다. 중국한테 북한 문제 해결을 의존하지 말라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 수십 년 동안 북한 문제 그 윌리엄 페리는 북한 핵 문제 해결하려고 클린턴 대통령 때 정말 진땀 흘린 사람이에요. 네. 시청자 질문입니다. 장미미킹 님이 남겨주신 글인데요. 평택 미군 기지 인근에 차이나타운이 건설되는 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이 뭐 차이나타운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자기네 그 영향권을 막 내리는 거지. 미국이 가 있는데 나도 거기 들어간다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너무 크게 생각하진 않아도 돼요. 우려하진 않아도 되는 거가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전쟁이 붙은 상황이 왔어요. 이제 전쟁이 내일 모레 날 것 같아. 그러면 평택에 와 있는 미군 사령관은 차이나타운을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건 상합시설이니까 나하고 관계없어 하고서 그들의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고 무참하게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영향력을 그들이 행사할 수 없는 작전을 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 의미가 나는 그렇게 놀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중국 음식 사 먹고 차이나타운 오면은 그 미국 가면은 미국에 지금 미국 사람들이 줄 제일 많이 서 있는 패스트푸드가 중국 음식. 맥도날드가 아니에요. 그 중국 음식 저 뭐 그 뭐라고 그러나 하여간 중국 음식이 그냥 가서 이거 그러면은 그냥 퍼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다 사서 자기가 그릇 받는 데까지 30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뭐 요거 저거 그러면 그냥 퍼주는 거니까. 그렇죠. 눈으로 보고 뭐 덮밥이면 덮밥, 뭐 군만두, 그게 군만두. 그 체인이 팬다 익스프레스입니다. 팬다 익스프레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여기 어디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게 아주 뭐 우리나라는 고급으로 치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맥도날드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식당 가에 보면 쭉 뭐 많잖아요. 거기만 줄이 제일 깁니다. 그걸 이제 중국이 미국을 점령했다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값도 아주 싸요. 싸고 괜찮아가지고 그 1인분이 한 7달러쯤 되는데 7,000원, 8,000원이죠. 그거 시키면 너무 많이 줘가지고 둘이 먹어야 돼. 우리는 여행할 때 그거 하나 시켜가지고 숟가락 2개 달라고 그래서 둘이 먹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근데 미국 사람들 그거 아주 애용하는데 평택에 중국이 들어왔다. 그거는 중국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모르죠.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게릴라 작전을 한다든가 뭘 침투시킨다든가 그런 목적까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평택에 있는 이게 그 미군 기지가 완성된다면은 그 미군 기지 사령관은 평택에 있는 차이나타운이 미군 기지의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됐을 때는 압도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거 걱정된다라고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이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성주의 그 사드 배치 후보지를 자기들이 시찰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한국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그렇다면은 만주에 있는 당신들의 미사일 기지도 우리가 좀 가서 보게 해달라 이렇게 받아쳤다는 잘했어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한 수순을 쓰는 겁니다. 그거 미국 거예요. 미국 겁니다. 왜 미군한테 그 무기를 내주고 거기는 미군이 관할하는 기지인데 그리고 그 무기는 미국 건데 저 미국 거 좀 내가 가서 보게 해줘. 그렇게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기 위한 꼼수죠. 그 미군 요새는 그렇게 안 쓰이는데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고향이 춘천인데 거기 미군 부대 큰 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미국 재사님 여기 무단 침투하는 자는 발포함. 네. 미국 국가 재사님이라고 이렇게 뻘건 거로 써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 거기 이제 철조망 넘어오지 말라고 발포한다는 경고까지 있었고 근데 그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자기도 다 아는 거죠. 한국을 골탕 먹이려고. 근데 만주에 중국에 그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그 중국의 미사일 기지 중에서 이제 ICBM 기지는 다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다는 거가 거기서 중국 서쪽에서 미국까지 가는 거리가 제일 짧아요. 우리 평면 지도를 보면은 뭐 이 지도 보면 이 서쪽이면 미국까지 멀 것 같은데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은 북극을 넘어가기 때문에 중국의 서쪽에 있는 거가 미국까지 제일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들은 다 이제 중국의 동쪽에 있어요. 근데 그 동쪽에 있는 것들 중에 일본까지 가는 미사일들은 반드시 한국을 다 맞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미사일이 1000km 날아간다 그러면 500km 앞에 있는 건 공격 못하는 거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은 그 앞서부터 1000km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각도를 조정하면 다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치면은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약 1000기 정도 되는 거로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만주의 그 통화라는 한문으로
교통할 때 통째에다가 네. 그 화할 때 그 화자 쓰는데 통화라는 마을에 있는 미사일 기지는 그 미사일 사정거리가 600km입니다. 그래서 직선을 그으면은 한반도 전역이 다 들어오는 아니 전역까지는 건가요? 아니고 서울. 서울은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을 집중 공격하는 그 기지가 통화에 있는 기지인데 그 만주에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보여달라고 그런 거는 아주 잘한 것이죠.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렇게 그렇죠, 나옵니다. 그렇죠. 뭐 네.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받아친 것은 네. 잘한 겁니다. 중국이 왜 저렇게 나오느냐, 이춘근 박사님 지인분께서 사석에서 했다는 말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미국에 화를 내면 당한다는 걸 아니까 미국에는 할 수 없어서 한국에 짜증을 내는 거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니 그 나랑 아주 친한 박사가 이제 뭐 매일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전화 걸고 세상 돌아가는 거 이제 뭐 이제 분석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중국 전문가, 나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한테 야, 그 사드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주라 그랬더니 그 뭐 중국만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죠.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두 개야. 1. 트럼프한테 못 덤비니까 한국한테 그러는 거고, 2. 중국이 속이 시끄러워. 그래서 국민들한테 관심을 바깥으로 돌려야 돼.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데.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네 설명 한번 끝내준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분간은 3분 내지 4분 방청객으로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가급적 질문은 단답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대희님. 이 포레인 업데이트를 좀 읽었는데 여기서 제재에 대해서 좀 나왔습니다. 아까 제재 말씀도 하셔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미국 제재 구멍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무슨 구멍이,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뭐 예전에는 우리나라 자격 없었다 그럽니다. 그 제재를 유엔 제재 어기면서 개성공단으로 돈을 갖다 줬다라는 뭐 그런 비판 기사도 있는데 그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뭐 피지나 탄자니아에서 뭐 북한 얘를 그 배를 그 사실 북한 배인데 이름을 빌려주고 마치 피지 배처럼 하면서 이렇게 물건을 실어 넣어주고, 이란과 시리아에서는 여전히 북한 무기가 통용되고 있고 뭐 미사일차도 있고 그렇다 그럽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 구멍들 다 메울 수 있겠습니까? 못 메우는데 지금 못 메우는 것 중에 큰 구멍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그 석유가 미국의 쉐일 때문에 대표적으로 망한 나라가 러시아예요. 근데 러시아가 그 북한하고 지금 많이 그 관계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것만큼 러시아가 좋아지는데, 러시아가 중국에 기름 파는 거를 미국이 막기도 좀 중국 거 막는 것보다 더 못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옛날에 미국이 러시아 그 냉전 때는 러시아한테 밀가루 안 판다고 그랬더니 아르헨티나가 그럼 내 거 팔겠다고 러시아한테도 붙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 그냥 이코노믹 생션, 별로 유용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이제 국제 정치에서는 이미 그건 진리가 된 거예요. 네,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성공을 못 하죠. 그러니까 정말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까지는 성공이 될 수도 없고. 네, 또 질문할 분. 네. 네. 이제 독일 통일 오늘 강의해 주셔가지고 네. 잘 들었는데, 이제 독일 거주 경험이 좀 오래 있는 제가 그렇습니까? 네. 그 독일식 햇볕 정책의 창시자인 동방 정책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또 통일에 어떻게 기여했다고 평가하시는지. 아니 뭐 그 기여는 어려운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우리를 무장 해제하고서 북한하고 친한 데가 아니에요. 더 타이트하게 하면서 그 아주 법을 처절하게 적용하면서 뭐 간첩죄 이런 거 더 처절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독일 서독을 말랑말랑하게 한 게 아니라 단단하게 하면서 동쪽하고 거래를 한 것이죠. 정치범도 사오고. 그렇죠, 네. 그렇죠. 한국식 햇볕 정책하고 우리나라는 마음을 열자라는 그런 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자. 그리고 호의를 보이자. 그래서 이제 이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공산주의 공부가 열기가 터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공산주의 책 같은 거는 줘도 안 가져가요. 이거 공짜로 가져가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냉전 끝난 다음에, 냉전 끝난 게 뭡니까? 공산주의는 끝났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냉전이 끝난 다음에 공산주의 공부가 시작된 겁니다. 그 뭔가 좀 그 스타일이 이상하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독일은 거기에서 이제 이 빈틈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제가 질문 하나 네. 드렸습니다. 예. 네, 김석찬 선생님. 네.
가능한 얘기인데 먼저 질문부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미국이 한미 동맹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한 미군만 철수시키는 게 가능한 일인지 그 배경으로는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사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고 또 우리 새로운 통일부 장관 후보자께서 개성공단 복원하겠다 이런 어떤 발언. 근데 지난 그 5월 29일 날 연합뉴스 나온 거 보니까 미군이 한국 내 사전 배치 물자를 철수를 추진한다. 기갑 여단 전투단 발족용으로 해가지고 우리 새로운 이제 16 기갑 여단을 창설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거 빼겠다. 한국에는 뺀다고 이제 나왔는데 과연 한미 동맹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한 미군은 철수한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할지. 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할지. 그게 이제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을 이제 그 병치되는 개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제 한미 동맹에 의해서 주한 미군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한 미군이 없어도 한미 동맹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필리핀에 미군이 빠졌는데 동맹은 유지를 했거든요. 필리핀에 미군이 93년에 그건 필리핀이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냉전도 끝났는데 뭐 가지. 그리고 수빅만 같은데 호텔 좀 짓고 싶어. 그 미국이 좀 더 쓰자 그랬는데 화산이 터지면서 수빅만 그 비행장에 막 잘 쌓이니까 이거 못 쓰는 기지군 하고 다 나가버렸죠. 클라크 공군 기지 클라크 다 공군 기지 이런데.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이제 이 동맹이 그냥 남아 있으면서 군대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군대는 완전히 없을 수는 없는 거가 이제 우리가 동맹을 맺기 전에 미군이 철수를 할 때 1949년에 그때도 500명의 군사고문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군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미군이 뭐 아무리 다가도 뭐 영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런 거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우리가 그 한미동맹이 나토 동맹보다 이제 못하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그놈을 이제 좀 강화시켜달라고 막 졸랐는데 그 나토 동맹에는 전번에도 잠깐 그 얘기 했을 거예요. 5조에 나토 동맹이 지금은 29개입니다. 그때 맨 처음에 만들 때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참가국 수가 참여하는 나라의 어느 수가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즉각 대응한다. immediate 즉각 대응한다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 외부에서 적이 침략하면은 각국의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대응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즉각 대응한다로 바꿔달라 그랬더니 미국이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데 그거를 즉각 대응으로 바꾸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 문장은 안 바꿨습니다. 그 대신에 주한미군인데 무슨 걱정이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 주한미군이 이 서울 위에 있는 거하고 서울 남쪽에 있는 거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냉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냉전 시대 때 미국은 북한이 아니라 소련을 겨냥하는 것이죠. 그 소련을 겨냥하는데 그거는 동두천이 좋습니다. 근데 냉전이 끝난 다음에 소련은 이제 더 이상 뭐 그 전쟁할 나라가 아니고 이제 중국이 위험해졌는데 중국을 겨냥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기지가 더 좋겠습니까? 미국 생각하기에 평택이죠. 평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냉전이 끝난 다음에 적도 소련에서 중국으로 미국이 이제 바꿔 생각하는데 그때 한반도라는 미국의 친구인데 미국의 동맹인데 이제 평택이라는 아주 끝내주는 기지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동두천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평택으로 가겠다고 그러고 그거를 원래는 정말 더 우리가 전략적이었으면 안 된다. 북한 막아야 된다. 못 간다. 근데 미국이 어차피 가고 싶은 나라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보내줄 때는 차비는 네 거로 가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가라고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놀랐습니다. 가고 싶은데 말을 못 꺼내는데 북한을 막아야 되는데 절로 가고 싶거든. 근데 우리가 가라고 그래가지고 차비까지 얻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질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김동훈님.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군내 일각에서 전자권을 이양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자권이 우리나라에 넘겨왔을 때 그때 주한미군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 이제 미군 대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전자권이 넘으면 전시작전 통제권. 이제 그거는 지금 전쟁이 나서 전시 상태를 선포하면
그러면 미국이 지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미국의 지휘를 받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휘하겠다는 거거든. 이제 우리 육군 대장이 야 미군 전류가 가 그러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거예요. 네, 다만 미군이 행사하는 전시 작전 통제권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바로 발효되는 것이 아니고 네, 그것도 이제 절차가 우리가 있죠. 잘못 알고 있는데 전쟁 나면 미국이 직접 지휘한다. 전쟁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가 그 법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시, 평시. 전쟁이 났을 때 전시라는 것을 이거는 전시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국방장관, 총사령관, 대통령 순서로 올라가요. 미국의 국방장관, 총사령관, 대통령이 합의를 해서 이것이 전시입니다라고 합의를 해주면은 미군이 지휘하는 거예요. 전쟁 나자마자 미군이 지휘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 나자마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북한이 탱크 1000대 가지고 왔다. 이거 전쟁인지 아닌지. 100대 가지고 왔다. 이걸 전쟁으로 봐야 될까. 그래서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평해전은 전쟁이 아니에요. 평시입니다. 연평해전은 평시에. 그래서 한국군이 가서 싸웠는데 평시에 한국군이 혼자 싸운 싸움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전시라는 거는 두 나라가 합의를 하고 이게 전시다 하면은 미군이 지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아예 상정을 안 하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 얘기는 미국은 우리가 네. 달라면 줍니다. 그거는. 이 얘기는 이춘근의 국제정치 24회, 25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이춘근 박사님과 사진도 찍고 책에 서명 받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신 이후에 1시간에 걸쳐서 비공개로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이랑 사인 받으실 분 대통령이 이거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작동 과정을 모르는 얘기예요. 이 책이 말이죠. 이 학술서가 1000권 다 팔리는데 초판 매진돼서 나온 지 2주 만에. 그러니까 그 초판에서 놀랬어. 네. 김준환이죠. 베나TV의 공헌도 출판사에서 그때 맞습니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요 가운데 앉으면은 양 네, 세팅해 놨어요. 사진 2개 다 되죠. 네, 사인 네. 뭐부터 먼저 하죠? 사인 먼저 받으시고 앉으시면 앉으시면 됩니다.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촬영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봐주세요. 자, 하나, 둘, 셋.